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지난 금요일 대한항공 노동자들 집회에 나가셨더라고요. 네, 거기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고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집회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집회에 관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였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집회 때 있었던 한 가지 여담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이날 참가자들 중에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예고했던 대로 가이포크스 가면이라고 하죠. 그 가면이나 아니면 마스크를 대거 착용하라고 참가를 하셨어요. 그 가이포크스 가면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세기 초반에 영국 정부의 가톨릭 탄압에 저항을 해서 잉글랜드 의회 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사람 이름이 가이포크스입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화약 음모 사건 이런 이름으로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덕분에 가이포크스는 부당한 압박에 저항하는 저항의 상징처럼 칭송이 쭉 돼 왔습니다. 예. 저는 잘 몰랐는데 영국에서는 매년 11월 5일에 가이포크스 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꽃놀이 엄청 벌인답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가이포크스라는 사람이 권위에 저항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칭송하는 쪽도 있고 그냥 일개 테러리스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V4 벤테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 영화 주인공이 미래에 통제된 사회에서 그 통제 사회를 깨기 위해서 투쟁하는 투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가이포크스 가면이 전 세계적으로 저항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일 집회에서 많은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예. 다만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이 가면을 쓴 건 저항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사실 신분 노출 때문이었던 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도화선이 됐던 대한항공 노동자분들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직 마스크 못 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면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걱정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여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많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이런 답글을 달았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진짜로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 열도 좀 받은 대목이 그 다음입니다. 이날 집회 신고가 100명으로 됐는데요. 제가 대충 세봐도 한 500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요즘 그 기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참기자분, 개그맨 강유미 씨도 오셨더라고요. 방송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언론의 관심이 많고요. 사측의 감시와 보복이 두려워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면과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사측이 안 나와야죠. 그런데 이 지랄 같은 대한항공 사측이 그 와중에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노동자들을 감시를 했습니다. 좀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니들 모기에 달린 건 혹이 아니다. 머리다,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어요. 집회 참가한 노동자들도 다 이 감시를 예상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기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를 나오면 나 너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감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다는 건데 이 멍청한 놈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릅니다. 예. 그리고 티가 나도 너무 나게 왔다는 거예요. 저희 왜 예전에 북콘서트 할 때 제가 뻔히 아는 삼성 고위 관계자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얘들도 너무 뻔히 아는 애들을 너무 뻔히 보이는 장소에 엄청 많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 톡방에 수도권 지역 노무관리본부장 왔다. 광화문 광장 맞은편에 인사팀 직원 5이 왔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왔대요. 수도권 지역 노무관리본부장님, 너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그 머리로 본부장은 어떻게 다셨대요? 사진도 엄청나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가한 노동자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걸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는 됐지만 나중에 그 멍청한 분들 사진이 공중파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균닭 같은 짓들입니까? 아니 혹시 그걸 노린 건 아닐까요? 회장님, 제가 이렇게 쪽팔리면서까지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걸 인증하기 위해서. 그런 고단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개망신당하고 출세를 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머리였다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더 웃겼던 건요. 사진이 찍히고 감시한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기자들한테 대한항공이 해명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해명 내용이 집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다. 이걸 해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지랄들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니 평소에 좀 들으시라고요. 직원들 목소리를요. 평소에. 제가 그 대한항공 노동조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게 조금 복잡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있는 중인데 수도권 지역 노무관리본부장 오셨다고 했죠. 인사 담당 임원 왔다고 했죠. 2005년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총파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파업 이후에 니들이 지금까지 뭔 일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총파업 이후에 노조를 어용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인사팀 자식들이 내부적으로 했던 지랄을 생각하면 이가 다글다글 갈립니다. 그런데 그딴 새끼들이 지금 와가지고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회 장소에서 서성거려요? 헛소리도 착착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날 집회에서 제일 가슴 뭉클하게 봤던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집회 후반부쯤에요. 돌아가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앞쪽에 앉아 계시던 한 대한항공 노동자분이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키가 좀 작으신 분이었고요.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역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거 아마 다 추적이 될 겁니다, 그분. 네, 아마 다 추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나 뭐 말투나 이런 걸요. 그래서 이분이 가이포크스 가면이 아니고 검은 마스크를 쓰셨고요. 이제 챙이 동그란 푸른색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다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부산 사투리, 요만한 키, 그거보다 대한항공에 저 같은 사람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고 계셨던 거죠. 말투도 그렇고 체형도 그래서 발언을 하면 이분이 누구인지 금방 신분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당당합시다. 그 당당함에 저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마스크하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항공우주사업본부 김건우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 순간에 저도 정말 놀랐고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은 다음에 청중들이 멋있다, 멋있다를 연호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날 사회를 보신 분이 박창진 전 사무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박창진 사무장도 아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박 사무장이 가면을 쓴 건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죠. 상징적인 행위였죠. 예. 왜냐하면 그날 사회자가 박창진 사무장이라는 건 미리 다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도 집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도 김건우 노동자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니까 같이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악수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재벌들의 갑질이라는 걸요.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갑질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갑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막 열심히 보호하다 보면 개인에게는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제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인에게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제공될수록 모두가 무한의 이익을 누린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주류 경제학의 가르침이죠. 이게 왜 그렇냐면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핵심은 효율적이라는 건데 언제 효율적이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김용민의 브리핑이라는 훌륭한 방송이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무료입니다. 광고만 들으면 됩니다. 이런 상품이 있고요. 정규제의 박근혜 찬양이라는 개떡 같은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당 1,000원을 받는 유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 정규제 머시기를 듣겠습니까? 방송도 개떡 같은데 가격도 비싸요. 왜 아무도 안 듣죠? 정규제 방송은 뭐 그런 대로 인정해 주고요. 빤스 목사 설교는 10,000원을 줘야만 들을 수가 있어요. 난 세상에 무슨 교회 목사 설교를 유료화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빤스 목사 설교 같은 걸 10,000원을 주고 듣게 하면은 원래는 아무도 안 들어야 정상이죠. 거기에 조금 이제 정신을 쏟아부으시는 신도분들만 빼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빤스 목사님 운운하는 방송은 당연히 퇴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퇴출이 되느냐? 이제 정상적인 소비자들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요. 정상적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빤스 목사, 정규제 이런 거 안 들어. 비싸고 내용도 그지 같아. 라고 거부할 권리가 소비자들에게 있어야, 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좋은 방송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를 노동시장으로 옮겨와 보십시오. 선택의 자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나요? 조현민의 지랄과 이명희의 발광 이런 거는요. 노동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악의 불량 상품입니다. 정규제, 빤스 목사 어쩌고 보다도 10,000배나 더 저질인 불량 오브 더 불량 상품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굴러간다면,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만 있다면 저런 불량 상품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취업을 할 때요. 고용계약을 맺는데 고용계약서에 나는 조현민의 지랄과 이명희의 발광을 참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서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노동계약서에 서약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이명희의 지랄과 조현민의 발광을 안 참아도 되는 겁니다. 불이익도 전혀 받지 말아야 돼요. 계약 맺을 때 그런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천만의 말씀인 거죠. 모든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지랄 발광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다른 상품, 다른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조양호, 조현민, 이명희 지랄 싫다고 뛰쳐나가서 다른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이 한화예요. 거기 갔더니 오너가 김승현이고 팀장이 김동선입니다. 이러면 똑같은 거죠. 나발입니다. 엿대는 겁니다. 조현민 싫다고 대린산업으로 옮겼더니 오너가 이해욱이에요. 이것도 엿대는 겁니다. 야, 이 대기업 안 되겠으니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보자 해서 미스터 피자 취직했더니 사장이 정우현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불량 상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노동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게다가
깡패 집단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재벌들끼리 구축한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재벌 직장에서 총수한테 대들거나 노조를 해서 찍히면 다른 직장에 취직도 안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그토록 자랑하는 선택의 자유, 그런 거요, 우리 노동자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니들 주류 경제학자들의 꿈 아니었냐고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갑질에 저항하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려도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겁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제도와 보복을 당하지 않는 풍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양호, 조현민, 이명희, 이런 광기 어린 집단, 시장에서는 절대 유통돼서는 안 되는 불량사품들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류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죠. 예. 저는 노동자들 가면을 쓴 이번 집회 장면을 정말로 세계 유수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 시장 경제 옹호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님들, 당신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소감 한마디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서구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그 집회 장면 보면 바로 뒤집어질걸요? 아니,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선택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해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가면을 쓰고 하냐?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대번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정치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집회에 참가한다고 페북에 글을 올리니까 조금 의외의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는 연대의 손길을 내밀기 싫어요. 쟤들 하는 거 보고 결정할래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박창진 사무장께서 그 심한 고통을 당할 때 뭐하고 앉아있다가 그때는 비겁하게 움츠러 있고 박 사무장 음해를 하던 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투쟁하겠다고 하는 게 못 믿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모든 투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다수의 침묵에 동참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투쟁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을 하는 시점은 과거가 어떠했던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어떤 투쟁도요, 시작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는 연대의 관점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 과거에 비겁했지? 난 너 안 도와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고 싸웁시다.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게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어던진 김건우 노동자분은 제가 이제 성함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우 노동자와 박창진 사무장이 마스크와 가면을 벗어 던졌을 때 제가 이제 뒤에 있어서 못 봤는데 나중에 그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그 순간에 몇몇 노동자들도 함께 가면을 벗었다고 해요. 이분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노동자들 모두가 언젠가는 집회를 해도 당당하게 그렇죠.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맨 얼굴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대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집회를 보면서 이런 사회적인 연대가 노동자들의 선택을 넓히고요. 재벌들의 갑질을 멈추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거라고 다시 확신했습니다. 1차 촛불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요. 이번 주 안에 다시 광화문에서 2차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 장소도 바뀔 것 같다고 하던데 예. 제가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뜻하지만 강력한 연대, 그 연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모두가 가면을 벗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정말로 깊은 감동을 줬던 지난주 금요일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집회 소식을 요 정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악덕 재벌들이, 갑질 재벌들이 이 현장을 주시했겠습니까? 아이고, 적게 나와야 할 텐데, 이놈들 이 정도로 좀 수그러들어야 할 텐데, 이럴 거란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그 식구들이 이런 악덕 재벌들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아닙니다. 예.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본 순서 들어가기 전에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 탄광에서 쓰는 헬멧을 쓰고 청소하라. 전기료가 아깝다. 이 이명희 씨는 명불허전입니다. 듣고 나서 정말 너무 뚜껑이 열리죠.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예.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그 회사 측이 회사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이명희가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사람을 밀치고 조현민 뭐 목소리 나오고 이러면 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확인해 줄 수 없다. 회사랑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탄광 라이트 이게 보도가 나가자마자 즉각적으로 회사에서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회장 사무 목소리도 확인을 못하는 회사 직원들이 이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빨리 반발을 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정신이 아닌 총수 일가와 그 총수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도는 이 회사의 시스템이 너무 가증스럽고 역겨웠습니다. 하여튼 듣다가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참, 예, 이 집안은 이건 진짜 국적항공사인데 말이죠. 어디 뭐 도떼기 같은 학고방 같은 그런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노동자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장님 바꿔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사우스웨스트만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좀 정상적인 회사로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요. 네. 계속해서 함께 대한항공 노동자들과 싸워나가면서 조씨 일가들을 정말로 몰아내야 되겠다는 확신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괴롭혀야 회사 경영이 용이하다. 이런 공식은 뭐 불문율 같은 것 같아요. 한국의 그 나쁜 재벌들 사이에서 말이죠.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후속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노동자가 모이고 이러는 건 회사 경영에 무지하게 안 좋은 일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반헌법적 행위를 삼성이 지금까지 서슴지 않았던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염호석 최종범 두 열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서비스와 삼성그룹이 자행한 노조 파괴 공작이라는 게 얼마나 악랄하고 반헌법적인 범죄인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후속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PD님께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에서 비중 있게 다뤄주시던데요. 하여튼 좀 들을 때마다 이것도 분이 치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저희 브리핑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 2014년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셨고 삼성이 경찰을 총동원해서 시신을 빼돌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노조 와해를 주도했던 삼성전자 서비스 총괄 TF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총괄 TF가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신 걸 실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열사가 돌아가시니까 노조원 한 명 줄었다. 야, 이거 우리 실적이다. 이 지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자들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새끼들인 거죠. 예. 5월 3일에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전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법조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보통 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이 반발을 보통 하죠. 그런데 그게 형식적일 때도 있고 진짜로 검찰이 어이없어 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영장을 치면서도 요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건 겉으로 반발하면서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인 거고요. 근데 검찰이 영장을 치면서 정말 확신을 하는 영장이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법조기자한테 이번엔 어떤 거였냐고 물어봤더니 검찰이 진짜로 어이없어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 기각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노조와의 증거가 진짜 차고 넘쳤는데 이걸 기각하는 건 뭐야? 라는 게 검찰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뚜껑이 열렸던 건 법을 잘 모르니까 일반 감정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조와의 문건이 6,000건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로는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그 노조 파괴 공작으로 사람이 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니요. 노조 와해를 위해서 수억 원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고요. 염호석 동지의 시신 탈취에 삼성 임원이 개입했다는 녹취록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러면 그 증거를 다퉈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나마 0.1%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판사님들 눈깔은 어떻게 생겼길래 사람이 몇이나 죽어야 이게 구속될 사안이 된다는 겁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제 의견인데요. 청와대가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장인 정영식 후엄정 2심에서 이재용 석방 판결을 내린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파면 청원, 이거를 이제 청와대가 대법원에 구두로 전달했어요. 이걸 두고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러면서 한번 엿먹어봐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각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씨발 새끼들이죠. 정말 그런 거죠. 사법부 독립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 사법부가 독립적이려면 그 법의 판단의 잣대가 법과 국민 감정과 정서에 맞아야죠. 그런데 이따위로 개판으로 판결을 해놓고 국민들이 청원을 했더니 사법부 독립 훼손이다. 진짜 지랄하고 자빠지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사법부가 바뀔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이게 변한 거라고 볼 수 없죠. 제가 더 뚜껑이 열리는 건요. 예.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의 나두식 위원장이 2014년 투쟁 때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두식 위원장 외에 5분이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전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노조 와해한 새끼들은 그 정도로는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고 노조 와해에 맞서서 투쟁한 노동자들은 구속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법원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독이 바짝 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사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무급 임원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검찰의 의지가 강하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삼성 앞에서만 서면 비열해지는 한국의 이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와의 공작 때문에 노동자 2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시신을 탈취당했고요. 이 노동자분들의 한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사회가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사법부가 정말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최근 들려왔던 소식 중에 견디기 어려웠던 건요. 예. 6일 나왔던 KBS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예. 삼성전자 서비스가 2013년에 협력사들이 하나둘씩 노동조합을 결성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 대응 TF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의혹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본사가 이 TF에 지원 인력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매출 200조짜리 글로벌 기업이 더럽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데 지원 인력을 다 보내고요. 그런데 KBS가 확인한 지원 인력만 5명이었는데 이 5명 중에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노무사가 창조 컨설팅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떤 창조 컨설팅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김용민 PD님은 들으시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창조 컨설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 컨설팅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악마 새끼들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의 길이 남을 지랄 같은 짓들을 한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제3자, 기자 입장에서 지켜본 제가 이런데 실제로 이 창조 컨설팅에 당해봤거나 대항을 해본 노동운동가들은 창조 컨설팅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개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만큼 악의 핵심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이 악마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죠. 예. 창조 컨설팅이 얼마나 악마 같은 짓을 많이 했는지 이 이야기는 열흘 밤을 새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20세기 이 분야의 최고 악질이 정주영이었다면 저는 21세기 최고 악질로 단연 이 창조 컨설팅을 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이 고용했다는 그 창조 컨설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이게 하루에는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괜찮으시다면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2003년 1월에 설립이 됐어요. 이 회사 대표가 심종두라는 사람인데 예.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람의 탈을 쓴 개새끼입니다. 개도 아까운 새끼죠. 심종두가 원래는 노무사였습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은 원래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심종두라는 자는 노무사로 노동관계법을 잘 공부를 한 다음에 경총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경총에서 13년 동안 노사 대책팀장 이런 걸로 일을 합니다. 예. 지가 배운 노동법 지식으로 노동자들 권익을 경총의 입장에서 박살을 내는 일을 원래부터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보겠다고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죠. 예. 이 창조 컨설팅이 개입을 해서 노조가 처참하게 박살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 노동 문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유성기업, 여기도 창조 컨설팅 작품입니다. 그 유명한 경주 발레오 전장, 옛 이름이 발레오 만도죠. 여기는 제가 내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노조 탄압도 창조 컨설팅 작품이에요. KT가 민영화하면서 진짜 골 때리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거든요. 이것도 창조 작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이라고 1년 넘게 파업을 한 유명한 사태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창조 컨설팅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굵직한 노조와의 작업은 전부 이 심종두와 창조 컨설팅이 개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깡패짓을 잘했냐면 창조 컨설팅이 보유한 회원사, 여기에 의뢰하겠다고 회원 가입한 회원사만 168곳이나 됐었습니다. 얘네들 하는 짓이 이래요. 회사 측이 창조 컨설팅에 이렇게 자문을 의뢰하면 얘네들은 제일 먼저 업무를 외주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회사 일이 전부 외주화가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 노조가 멍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투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일부러 노조가 투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노조가 투쟁을 시작하면 즉시 직장을 폐쇄해버립니다. 황당하잖아요. 예. 조합원들을 탄압하거나 이게 아니라 창조 컨설팅이 용역을 해준 대부분 회사는 투쟁 즉시 직장을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도 됩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법으로 가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걸 노리는 거죠.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회사로 진입을 시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틈타서 사유재산 침해니 뭐니 오만 이유를 들어서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해고합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남발하죠. 예. 대부분 노조가 여기에 걸리잖아요. 예. 수억 원씩 손해배상을 맞아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해결을 하려면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법부는요. 노조가 무슨 소송을 하잖아요. 3심까지 가는데 10년 가까이 걸려요. 1심이 끝나고 항소를 해도 또 몇 년이 흘러요. 이걸 노조원들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10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결국은 노조에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노조가 유명무실해지고 와해돼 버리죠. 이게 창조 컨설팅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컨설팅에 한번 걸리면요.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진짜 피골이 성접해집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잖아요. 10년 가까이를 굶으면서 길바닥에서 투쟁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나오고요. 병든 사람도 나오고요. 진짜 창조 컨설팅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노동자들의 삶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얘네들이 잘 쓰는 또 다른 방법이 2010년부터 복수노조가 가능해졌거든요. 요때부터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면 즉각 어용노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사이에 정말로 비열한 방식으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요. 예. 같은 공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 사람하고 맨날 싸워야 돼요. 이게 진짜 지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어용노조로 회유하는 다양한 스킬을 구사하면서 폭력을 일으킨 것에 대한 또 고소고발을 남용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노동자들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서로에게 하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유명한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입니다. 마침 어제 행정법원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노사 갈등으로 노동조합 간부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갑자기 우울증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상하시죠? 노조 활동으로 노동자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유성기업이라는 회사는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의 공장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 피스톤 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2007년에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를 당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노동 환경이 열악했냐면 1일 2교대 시스템이었는데 24시간 공장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밤낮을 바꿔가며 일을 했습니다. 이 당연히 과로죠. 예. 이것 때문에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2009년에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뭘 합의를 하냐면 2교대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도 자정에는 일을 마치자. 이게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예. 사람이 밤에는 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정 넘어서는 일하지 말자. 이게 합의였다고요. 이게 무슨 대단한 합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잠 좀 자잖아요. 그런데 이때 창조 컨설팅이 끼어들어요. 지금부터 창조 컨설팅의 설계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자정 넘어서 사람 좀 찾아 이 간단한 합의를 갑자기 회사 측에서 깹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임금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왜 깨지? 이런 생각이 노조 쪽에서 듭니다. 그런데 이게 낚시예요. 너무나 이상한 곳에서 합의를 깨니까 노조가 쟁의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18일에요.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합니다. 이때 황당한 건 오전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서 74.6%로 가결이 됐는데 예. 이날 오후 10시에 직장 폐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어떤 회사가 직장 폐쇄를 8시간 만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먼저 황당하게 합의를 깨고 노조가 투쟁을 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투쟁을 선언하자마자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전형적인 창조 컨설팅 수법을 쓴 겁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유성기업이 생산하는 피스톤 링이라는 게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시 국내에서 생산하던 기업이 2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성기업이 공장을 폐쇄하면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당시 언론 보도로는 현대, 기아차가 한 달 동안 30만 대의 생산 차질을 빚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가 30만 대의 생산 차질을 안겨주면서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간 큰 하청업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 손모가지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이 직장 폐쇄는 현대차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노조 박살내기 위해서 30만 대 차질 감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전달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노조와 합의를 깨라. 이게 현대차의 지시예요. 둘째, 창조 컨설팅을 통해서 노조를 파괴하라. 이런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전 벌어졌던 이 사건의 설계자가 창조 컨설팅이고 그걸 지시한 자들은 현대차와 정몽구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조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걸려들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직장이 갑자기 폐쇄됐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업해야죠. 파업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미 창조 컨설팅이 예상한 시나리오였겠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요.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CJ 시큐리티라는 곳입니다. 이 CJ 계열사인데 여기도 아주 역 같은 곳입니다. 뭐 만도, 유성기업, 온갖 군데 돌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유명한 용역업체예요. 그런데 이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 깡패죠. 이 깡패 새끼가 카니발을 딱 타더니 이 차를 몰고 그냥 시위대로 돌진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데? 예, 진짜로 카니발을 몰고 집회 시위하는 사람 모여있는 곳으로 돌진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 카니발이 밤에 돌진을 했는데 전조등도 안 켰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놓고 깔아 뭉개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13명이 크게 다쳤는데 그중에 한 명은 목뼈가 부러졌어요. 당시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차가 달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통통 튕겨져 나왔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노조원들 증언이 이렇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튕겨져 나왔다. 처음 치인 사람들은 옆으로 픽 쓰러지는 정도였으나 나중에 치인 사람들은 차량 위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무 높이 떠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당연히요. 상식적으로 차를 몰고 돌진을 해도요. 한 사람이 치였다 생각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췄다는 겁니다. 그냥 밀고 나가서 13명을 쳤다는 건데 당연히 살인미수인 겁니다. 이게 창조 컨설팅 작품이에요. 이 새끼들은 노조원들 사람 아니니까 그냥 차로 깔아 죽여버려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지랄 맞은 게 뭐냐면요. 그 차로 돌진한 깡패 새끼가 나중에 자수를 해요. 그런데 불구속이 됩니다. 불구속 사유가 뭐냐? 단순 교통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기소를 합니다. 살인미수가 아니고요. 지금 들으신 이 사건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까? 그런데 2011년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요. 법원은 불구속 처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 파업이 지속되다가 법원의 중재로 노동자들이 90일 만에 복귀를 해요. 그런데 복귀한 노동자들 중에서 27명이 해고를 되고 106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때 창조 컨설팅의 2단계 수법이 시작됩니다. 사내에 어용노조를 만드는 거죠. 연락 꼼꼼한 새끼들입니다. 당시 어용노조 소속 노동자가 한 200명 됐는데요. 이 어용노조 안에 시비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증조, 몸빵조라는 것도 있었어요. 시비조가 뭐겠습니까?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조합원들 하는 일들이 맨날 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작업장에서. 그래서 참다 못한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성질을 못 이겨서 몸싸움이 붙잖아요. 체증조가 조직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해고됩니다. 당시 어용노조를 동원해서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건 소송이 1,300건이 넘었습니다. 노동자 500명짜리 회사에서요. 소송이 1,300건이 말이 됩니까? 이걸 현대차와 창조 컨설팅이 설계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행정법원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우울증은 업무상재해다 뭐 이런 판결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 사건을 사람이 겪으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실제로 2015년에 충남 노동인권센터가 유성기업 노조원들 268명을 정신상태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268명 중에 우울증 고위험군이 43.3%였습니다.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고위험군이었다고요. 더 심한 거, 폭행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이건 절반이 넘는 53.6%였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 나가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2016년 3월 이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던 한강호 노동자가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강호 동지는 민주노조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셨던 분이셨고 이것 때문에 사측으로부터 해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정직을 3개월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걸린 5만 소송에 다 걸려 있었고요. 검찰, 경찰 조사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한강호 동지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분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안 남기셨어요. 동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유서도 안 남긴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 컨설팅이 만들었던 창조했던 유성기업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창조 컨설팅에 관한 이야기는 일부러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창조 컨설팅이 벌인 몇 가지 만행을 더 소개해드린 뒤에 삼성이 이 창조 컨설팅을 사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내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가 떨리네요, 진짜. 이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었다니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게 불과 7년 전이었다고요. 근데 그 심종득인가? 그 인간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 거래소 회사 같은 거 하나 차리고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로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창조 컨설팅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어제 유성기업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창조 컨설팅이 건드린 기업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스토리가 다 지옥 같아요. 예. 오늘은 대신증권 사례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가 임기 말년에 쉬운 해고 이런 걸 도입한 적이 있죠. 법이 개정이 잘 안 되니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행정 지침, 속칭 말하는 양대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쉬운 해고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쉬운 해고 도입의 핵심이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거였고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노동계가 반발을 하잖아요. 그때 민생 구하기 10,000,000명 서명 운동 이런 걸 했었어요. 네. 제가 그거 보고 민생 구하기, 노동자를 해고시키면 민생이 구해지냐? 거기서 민생은 김민생이나 이민생 같은 무슨 재벌 3세 이름이냐? 혹시 이재용 아들 이름이 이민생이냐? 그러니까 구하겠다는 거냐?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때 이걸 박근혜가 쉬운 해고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시키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저성과자가 나오면 교육을 시키자는 거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직무 재배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박근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개소리였죠. 네, 정말 개소리였죠.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걸 바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만 예. 돌이켜보면 정말 황당한 발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황당하냐면요. 2011년에
창조 컨설팅이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 했던 대신증권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창조 컨설팅이 대신증권에 제출한 보고서 제목이 고성과 조직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저성과자의 역량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되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해 잔류 의지를 없앰. 단계별 급여 삭감과 신분 변동, 교육 업무 부여를 통해 잔류 욕구 상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 업무 부여를 통해 잔류 욕구 상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성과자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노동자들의 발전을 위한 진짜 교육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잔류 욕구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창조 컨설팅이라는 이름답게 이 새끼들이 열나 창조적인 겁니다. 네. 교육을 시켜서 잔류 욕구를 상실케 한다. 진짜 발상이 신선한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때 대신증권에서 쫓겨난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는데요. 그 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3단계 대상자를 현업에서 배제시킨 후 타 영업점과 본사를 1, 2주 간격으로 오고 가도록 보직을 순환하고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지시, 등산 후 산 정상에서 인증사진 찍어 확인받기, 외부 명함 10장 받아오기,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기 등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자존심을 짓밟아 잔류 의지를 상실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교육입니까? 등산 후 산 정상에서 인증사진 찍어오는 게 교육이에요? 이게 증권사 업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기가 교육이에요? 대신증권이 감자탕 장사합니까?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하게?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창조 컨설팅이 구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먹혀요. 이게 안 먹히겠습니까? 사람이 저성과자라고 찍히죠. 그리고 교육을 갔더니 북한산 정상에서 인증사진 찍어와라 이러면요. 거기 못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조 컨설팅의 이 프로그램이 대신증권에서 가동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KT, 여기도 창조 컨설팅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하면 여기도 한 며칠 밤을 새야 되는데 2011년에 KT 충북본부에서 일하던 한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상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공작이었다. 이걸 이제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퇴출 및 관리 대상의 사유는 114 잔류자, KT 민주동지회 관련자 등등등으로 돼 있고 퇴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실적평가가 용이한 단독 업무를 부여하는데 일부러 생소한 업무를 단독으로 부여한 다음 예를 들면 114 안내원 드렸던 여자들에게 단독으로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를 개통하거나 메가패스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부여함, 실적이 저조하다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들어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사퇴를 권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채임하는 방법 등으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유도하다가 그래도 퇴사하지 않으면 그간 축적된 실적 부진 경고장 등을 근거로 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나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114 안내하시던 여성 노동자분들한테 전신주를 올라가서 메가패스 개통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시켜도 못하죠. 제가 메가패스를 어떻게 하면 개통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이런 걸 시키고 못했다고 저성과자로 만드는 이 창조적인 기술이 바로 창조 컨설팅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 이 뉴스를 접한 바 있는데 이게 창조 컨설팅 머리에서 나왔군요. 이게 전부 심종두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머리라고 불러야 되는지 대가리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런 창조적인 노동자 탄압 방법은 전부 창조 컨설팅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이틀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2년에요. 당시 은수미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를 한 자료를 보면 창조 컨설팅이 2011년에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상신브레이크, 대림자동차, 캡스, 성해병원, 영남대의료원,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보시전장 등등등 창조 컨설팅이 개입해서 민주노조가 무력화된 14개 사업장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가 컨설팅을 한 회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상신브레이크하고 대림자동차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탈퇴했고요. 성해병원, 레이크사이드 노조는 아예 해산돼 버렸습니다. 캡스, 영남대의료원은 원래 조합원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명에서 한 6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유성기업, 보시전장은 민주노조가 거의 사실상 무너지죠. 전부 다 창조 컨설팅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떡밥을 던져요.
노조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노조가 투쟁을 하면 즉각 직장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폭력과 소송을 동원해서 민주노조를 와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컨설팅이 이런 자문을 해주고 회사별로 매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매월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월 수천만 원을 챙기는 것 외에도요.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숫자가 20% 감소하면 8천만 원 성과급을 받습니다. 50% 감소하면 또 8천만 원 성과급을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 노조가 민주노총을 완전히 탈퇴하면 또 성과급 1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짜 지랄 같은 성과급 체계였다는 거죠. 이 창조 컨설팅이 이렇게 노조를 파괴한 다음에 받은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요. 무려 82억 원을 벌었습니다. 노동자들 목숨을 대가로요. 그분들의 소중한 생계를 빼앗은 대가로 심종두가 받아 처먹은 돈이 82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심종두가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창조 컨설팅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2012년에 노무법인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노무사 자격 박탈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심종두가 다시 노무사 자격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인가 뭐 이런 이름의 노무법인을 다시 차려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뱅크라고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던데 심종두가 또 이걸 세워서 거기 대표로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거 얘기해 볼까요? 심종두 미친 새끼가 지도 지가 한 짓이 쪽팔린 줄은 아는 모양이에요. 그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별의별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돼 있는 약간 그 유머 감각이 돋는 한국판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 사이트인데 저는 여기에 많이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창조 컨설팅을 쳐보면 되게 짤막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위키라는 곳이 덕력이라고 하죠. 이런 게 좀 있어서 이 덕질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많이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가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조 컨설팅 항목만은 되게 짧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나무위키 창조 컨설팅 항목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 내용이 대부분 삭제됐다는 겁니다. 이걸 일요신문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무위키가 누구나 들어가서 작성할 수 있고 누구나 내용을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창조 컨설팅 항목을 싹 지워버렸답니다. 똑같은 IP가 2월에도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 항목에 들어가서 창조 컨설팅 내용을 싹 지워버렸대요. 어떤 새끼가 지웠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IP를 추적해보니까 금천구 독산동 IP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금천구 독산동에 뭐가 있냐면 지금 심종두가 운영하는 노무법인 글로벌 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들어가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 싹 지워버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쓸데없이 꼼꼼한 새끼들인 겁니다. 얘네들이요. 다른 이야기 해보죠. 2015년 1월에요. 검찰이 여러 노조 파괴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창조 컨설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노조를 탄압해왔던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시전장 등등등 요 기업을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조가 2013년에 고소를 한 건데요.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겨우 낸 결론이 불기소 처분이었어요. 이 노조 와해가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종두에 대해서는 이 해에 심종두가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검찰이요. 이게 박근혜 시절에 우리나라 검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검찰이 여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동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검찰은 정말 견찰 같은 거였다고요. 제가 그래서 법조 쪽은 잘 모르지만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회사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회사들이 포함이 돼 있죠. 증권사도 있고 제조업체도 있고 KT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다양한 회사들 중에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유성기업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합니다. 발레오 전장,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만도기계라는 회사였고요. 그러다가 프랑스 기업인 발레오한테 인수가 돼서 발레오 만도라는 이름을 거쳤고 지금은 발레오 전장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 자동차 시동 모터, 안개등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역시 자동차 부품 회사죠.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가 주요 매출처입니다. 상신브레이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역시 현대차, 기아차가 주요 매출처입니다. 보쉬전장, 자동차용 모터 시스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역시 현대차, 기아차가 주요 매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려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모두 창조 컨설팅에 연관돼 있다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악마 같은 범죄 행위를 쭉 따라가 보면 현대차와 정몽구가 맨 꼭대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몽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기업들의 노조 파괴는 전부 공장이 있는 제조기업입니다. 그리고 쭉 보셨다시피 제조기업들 노조를 깨기 위해서는 사람 굶기고 생계 빼앗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목숨도 서슴없이 빼앗는 짓을 이 자식들이 해요. 이게 현대 가문의 전통 같은 겁니다. 정주영 시대부터 이 정씨일족들은 노동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아무 때나 죽여도 되는 벌레 같은 취급을 합니다. 실제로 노조가 집회하는데 80년대에는 구사대가 식칼 들고 들어와서 휘두르는 놈들이 정씨 일가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카니발 승합차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사람 치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창조 컨설팅 출신 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성 이건희, 이재용도 현대가문 정주영, 정몽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보면 삼성 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삼성이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처우는 잘해주지 않느냐. 그게 이병철의 소신이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되지만 대신 노조하는 것보다 처우를 더 잘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서 삼성에는 노조가 없다. 뭐 이런 개소리들이 나돈 적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삼성 이씨 일족도요. 정씨 일족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언제든지 노동자들 찔러 죽이고 사로치어서 죽이고 할 준비가 아주 오래전부터 돼 있었던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이번에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를 했죠.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안 된다는 이유로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삼성의 무노조 방침은 일회성 방침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공작으로 다져진 삼성의 유전자 같은 거예요. 기업의 존재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이번에 조사받았던 삼성 간부들이 구속이 되잖아요. 이러면 저 사람들을 족쳤을 때 그 위로 줄줄이 엮여 나올 게 산더미처럼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1, 2년 유지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파보십시오. 파보면 노조와의 문건 6천 건이요. 제가 장담합니다. 더 뒤지면 6만 건 넘게 나올걸요. 이재용도 반드시 엮여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삼성은 노조 파괴에 대해서 신념이 강한 기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줄줄이 엮일까 봐 두려워서 재판부가 꼬리부터 차단하는 비열한 짓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들도 알 거예요. 저거 파면 본체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인지요. 그래서 이번 삼성 노조 파괴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저 몸통을 찾지 못하면 기회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람이 죽고 수천 명 노동자들 생계가 날아가도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한 걸음도 진전이 없었다고요. 그만큼 삼성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처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제가 좀 개거품을 들고 창조 컨설팅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제가 좀 창조 컨설팅 이야기만 나오면은 뚜껑이 많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틀 동안 드렸던 창조 컨설팅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창조 컨설팅의 심종득 씨를 비롯한 이 일당들이 더는 활동하지 못하게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전 충분히 규제를 가능케 할 그런 시행규칙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정확한 의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 분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이 법안 발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유로 완전히 이 설립인가가 취소된 노무법인을 다시 설립할 수 없도록 재인가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심종두가 다시 글로벌원이라는 노무법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국회의원 참 훌륭한 분인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면 내가 보기에 이거 진짜 시급하다. 창조 컨설팅 같은 회사가 심종두 같은 새끼들이 다시 이렇게 노무법인 차리는 거 보면 이 법안이 시급하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법안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님들이 일 좀 해주십시오. 일 좀. 저도 정말로 이 신종도 같은 새끼들이 다시는 노무법인 근처에 못 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지금 막을 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용득 의원이네요. 한국노총 출신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네. 국회가 통과를 못 시키면은 국회 해산시켜서 그걸 가능케 할 국회의원들로 다시 국회 구성하면 되겠네요. 진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이 국회 해산 동의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나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면 나서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화가 확 나네요. 2년 후까지 기다린다. 아이고 참. 2년 후에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그걸 그대로 또 내버려 둡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본 순서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어제가 이제 1년이었는데 1년을 돌아보신 소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눈부시죠. 대단합니다. 네, 50 가까이 살아왔던 인생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시기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남북관계 같은 걸 보면 벅차죠. 생각만 해도요. 하여튼 정말 눈부신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김용민 PD님하고 방송을 시작한 지 2년 5개월이 돼가는데 김 PD님께서 던지신 질문 중에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임자가 너무 현격하게 못나서 이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전임자가 너무 못했고 전전임자가 너무 못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난 1년은 정말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비교를 굳이 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지만 또 취약한 면도 있어요. 저거 한 50% 무너지면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눌렸던 세력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양호도 그때 고개 뻣뻣이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카르텔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고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카르텔이 안 보일 뿐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 대통령이었으면은 45% 이래도 무지하게 높은 건데, 예, 이 정부는 워낙 보수 카르텔에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한 50%만 깨져도 난리가 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여망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상 참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데, 촛불혁명을 통해서요. 예.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희망적이죠.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틈만 보이면 반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세력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양호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사실은 오늘은 조양호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좀 가급적 그동안 피하려고 했던 주제인데요. 예. 조양호 일가 사태에 대응하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방송에는 이게 나가진 않았는데, 사실 과거에 그 대한항공 문제를 다룰 때 김용민 PD님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요거 편집해 주십시오. 좀 노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한번 편집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만큼 이 대한항공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노조 안에서 외부 세력 프레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노조 쪽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할 말은 많았는데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어쩌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대한항공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그냥 좀 지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항공 노조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창조 컨설팅 이야기 때문에 못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엊그제 한진그룹이 그룹 이름을 달고 엄청나게 긴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A4 용지 5장 분량인데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아니 이명희가 뭔데 한진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냐고요. 이거부터 일단 코미디인 거죠. 더 가관인 건 A4 용지 5장짜리 해명 중에 사과가 딱 한 줄입니다. 최근 이명희 이사장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 관련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 요 한 문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런 해명만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일 개그스러웠던 게요. 호텔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명희 씨가요. 그런데 해명 자료를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해고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2000년도 초반 호텔에서 이명희가 모자를 쓰고 정원일을 직접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직원이 이명희를 못 알아보고 아주머니 준비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명희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다가 아니 여보세요, 이명희 씨가 준비해야 되니 아주머니 나가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갈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요. 참 잘도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부리를 털어도 이렇게 털면 곤란한 겁니다. 온 국민이 이명희가 사람 밀치고 서류 던지고 개새끼야 소새끼야 씨발새끼야 뒤져버려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명희가 아주머니 소리 듣고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같은 소리를요. 그 혹시 이명희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시킨 건 아닐까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이명희 머리에서 나오면 진짜 그 사람은 빠가사리인 겁니다.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요. 또 하나 웃겼던 건 4월 말에 그 설렁탕 갑질 의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JTBC가 보도했던 건데 한 호텔 전 직원의 폭로였는데 이명희는 개새끼 소새끼가 기본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 직원분이. 그리고 호텔에서 이명희가 설렁탕을 쳐드시는데 설렁탕이 싱겁다고 어떤 개새끼가 설렁탕에 물 탔어, 이렇게 지랄발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증언이 호텔 식당이 300평이었는데 이명희 욕설이 300평 내에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예요. 야, 300평 안에서 쩌렁쩌렁 울린다는 거는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신기가 들린 쌍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서 호텔 지배인을 불러서 무릎을 꿇렸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뭐냐면 포관한 적 없고
무릎 꿇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서 설렁탕이 싱겁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고 이는 고객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여보세요. 이명희 씨. 설렁탕이 싱거우면 소금을 쳐드세요. 소금 주잖아요. 설렁탕 먹을 때. 싱거울 때 넣으라고 있는 게 소금입니다. 에? 설렁탕 집에 가면 다 싱거우면 다 소금 쳐먹는 거지. 그걸 갖고 지랄을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고추장 먹으면서 고추장이 맵다고 지랄할 인간이에요. 항공기 커튼 문제 때문에 승무원한테 지랄했다는 대목. 요건 4월 25일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LA 가는 항공기에서 난기류가 심하니까 안전벨트 신호가 2번이 울리고요. 이제 승무원은 규정대로 처리를 했는데 승객 한 명이 손쓸 틈도 없이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승무원들이 커튼을 안 쳤다고 비행기 안에서 이명희가 또 지랄을 했다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커튼을 다시 닫아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제언한 바는 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언을 했대요. 그 이명희 욕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명희가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개새끼야 당장 못 고쳐놔 이 개새끼야 어유 병신 같은 씨발놈의 개새끼들 죽어라 이 병신 같은 개새끼들 어유 씨발놈의 새끼들 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재언입니까 이게? 이게 재언이면 저도 앞으로 한진그룹 분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정중하게 재언을 하겠습니다. 만날 때 그쪽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면 어유 안녕하세요 이 씨발놈아 반갑습니다. 그런데 나가 이제 씹새끼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훌륭한 재언하셨네. 네, 이건 재언을 한 겁니다. 이건 재언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 첨가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명희가 팀원들을 이렇게 손으로 부른 다음에 귀를 대보라고 손짓을 자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들이 귀를 가까이 대면 조용하게 야, 이 씨발려나, 이 거지 같은 쌍년아,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귀 속에다 대고. 그래서 그 욕먹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일설도 제가 최근에 술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재언을 했다는데 제가 믿어질 리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그 고관대작의 딸로 태어나서 어디서 그런 흉한 말들을 배웠을까요? 저야 뭐,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배운 욕인데. 왜 자신을 비하하십니까? 제 친구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는 욕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분노의 표출 방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명희 씨의 욕은 자기의 정신 이상을 표현하는 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은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욕인데 분노에 의거한 상식적인 욕인데 이명희 씨의 욕은 뭐 아주 비정상적인 욕이죠. 어디서 배웠는지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상당한 솜씨거든요. 사실 이 정도 욕이면은요. 이 정도로 한진그룹 측 반론을 정리하고요. 오늘의 주제인 대한항공 노동조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항공에는 노조가 3곳이 있습니다. 일반 노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조종사들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입니다. 여기는 항공노총 산하에 있고요. 정식 명칭이 대한항공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만 구성된 노조가 2곳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다수 노조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입니다. 여기는 민주노총 산하고요. 조종사 새노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공군 출신 조종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은 민주노총 산하, 한국노총 산하, 새노조 이 3곳 다 전부 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3곳 모두가 어용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용이라는 말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더 어용이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이 무려 3곳의 노동조합을 모두 다 불신하는 상황. 이게 왜 벌어졌는지는 정말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이 불신이 얼마나 심하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가한 노동자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가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어떤 노동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사측 인사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노조에서 우리를 감시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노조가 왜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느냐. 이 지점부터 다시 진지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만 국한해서 보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깼던 게 처음에 이 3곳 노조가 갑질 경영 대한항공 오너 퇴출 규탄 대회 이런 걸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날이
4월 27일이었습니다. 오후 1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그런데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3개 노조가 연합으로 조가 일가 퇴출 규탄 대회를 처음으로 여는데 왜 하필이면 온 국민의 관심이 남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4월 27일로 잡았냐는 거죠. 예. 당연히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종사 세노조는 여기에서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사나 일반노조하고 민주노총사나 조종사 노조는 이 집회를 강행을 합니다. 아, 민주노총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네, 강행을 했습니다. 두 곳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조종사 노조, 이제 민주노총 산하죠. 여기에서 올린 공지글입니다. 4월 27일 대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그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조합원 및 동료들은 이번 집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국가적인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거 우리 노조 간의 성격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동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항이며 조합원이든 아니든 모두가 하나라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전쟁 중에도 악인은 나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만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며 우리 조합원의 목소리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계속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전쟁 중에도 아이는 낳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집회 날짜를 잡게 됐다. 이게 적절한 비유냐고요. 이게 민주노조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비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가일가 퇴출 집회는 아이를 낳는 행위하고 전혀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무성의한 비유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는요,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4월 27일에 떡하니 집회를 잡고 노동자들이 반발하니까 이런 황당한 비유로 집회를 강행하면 어떻게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까지만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일반 노조의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일반 노조가 5월 4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료 제목이 박창진 사무장은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느낌표 3개예요. 제가 이걸 보고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창진 사무장이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보호막이 없었다. 노조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를 여러 번 했죠. 물론 노조 입장에서 그 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노조가 보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서 피해자임이 명백한 박창진 사무장 이름을 제목에 넣고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박창진 사무장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조가 조양호하고 싸워야지 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하고 싸우고 앉아있냐고요. 게다가 그 보도자료를 보면 어조가 얼마나 위협적이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창진 사무장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장소에서 진행된 모 정당 연설회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 주장하며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5월 1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등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적을 달리하는 단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요 말은 우리는 한국노총인데 왜 민주노총 가서 발언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조합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에도 반하는 것임을 박창진 사무장은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재차 반복된다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이 말은 너 민주노총 가서 자꾸 말하고 그러면 조합원에서 자른다? 이런 협박으로 저는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반 노조는요. 우리는 박창진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박창진이 우리를 외면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첫째, 박창진 사무장이 일반 노조를 외면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노조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로 박창진 사무장은 누가 봐도 피해자고 약자인데 아무리 박 사무장이 일반 노조를 못 믿더라도 노조는요. 끝까지 노동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조가 공식 보도 자료로 피해자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규남 기장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집회에 열심히 참가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요. 그리고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과거에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셨고 위원장 시절에 조양호를 고발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조관회하고 싸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에서도 조양호 일가와 제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얼굴을 드러내고 싸우는 이제 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나이도 많으세요. 50대 후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이분에게 과거 노조 위원장이고 지금도 제일 열성으로 싸우시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노조를 중심으로 싸우지 않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규남 기장이 지금 노조는 세고 따 어용성이 너무 강하다. 어느 정도냐면 노조원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걸 회사가 오히려 좋아한다. 그리고 노조에서 탈퇴를 하면 오히려 회사에서는 저거 저항하려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지금 노조가 엉망이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노조가 또 공식 성명을 냅니다. 제목이 대한항공 이규남 기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5월 1일에 나온 거예요. 당 노동조합 입장. 이규남 기장은 사측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1만여 조합원들을 사측 앞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순수하게 조합원의 개인 뜻에 의해 탈퇴하는 부분까지 노동투사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사 기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규남 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바 당 노동조합은 이규남 기장의 공식 사과와 재인터뷰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시 명예훼손에 의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지지하거나 이규남 기장은 지금 최전선에서 제일 거칠게 조양호와 싸우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우리를 비판해? 이 새끼 봐라. 너 소송 건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새라고요. 일반 노조가 지금 크게 착각하는 게요. 지금 저런 생각이 이규남 기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의지하지 않고 직원 연대라는 모습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죠. 노조 비판했다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공식 성명을 내고 협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꾹꾹 참아온 이유는 일반 노조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노총도 외부 세력이고 진보전당도 외부 세력이고 박창진도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실제로 노조가 낸 성명을 보면 현재 우리 조직은 불손한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조직 내부가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 하고 인내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하면 저 새끼도 외부 세력이다 이럴까 봐요. 대한항공 누구랑 결탁해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냐 이럴까 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박창진, 이규남이 두 분께 가하는 노조의 협박을 보고 이건 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노조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물론 외부 사람이죠. 기자니까요. 그런데 대한항공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결탁하지 않았고요.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주동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 말인데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박창진, 이규남을 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바닥이면 신뢰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끌어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숙여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요.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두 번째 촛불 집회를 엽니다. 그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집회에서 가면을 벗어던진 노동자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셔도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기꺼이 투쟁에 나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요 분들을 꼭 우리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함께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동지가 되어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는 금요일에 집회가 열렸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광화문이 아니고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7시 반에 집회가 열립니다. 그 1차 집회 때는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한 700분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집회는 500명으로 신고를 했던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시면 5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넘는 거대한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7시 반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 뜨거운 연대를 통해서
조양호 일가에게 진짜로 잊지 못할 공포의 밤을 선사를 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양호에게 빌어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에게 연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